사실상 하고 있는 권리가 있고, 법률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두 개로 나눕니다.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과 법적으로 지배할 수,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점유라고 하고, 여기에 대한 권리를 점유권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본래의 권리다, 그래서 이걸 본권 이렇게 불러요. 본래 이거의 권리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요. 알았죠? 권리는, 물건에 대한 권리는 크게 점유권이 있고 본권이 있어요. 점유권은 사실상 어떤 물건을 뭐하고 있는 거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권리가 있든 없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가질 수도 있고 하나만 가질 수도 있다고요.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이제 권리를 논한 게 아니라 어떤 형태를 뭐라 그래? 여기를 점유 이렇게 불러요. 점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점유라는 것은 법적으로 논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지배.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어떤 그 물건을 지배할 권리가 없더라도 내가 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뭐라 그래? 점유하고 있다. 그걸 또는 뭐다?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래서 본권의 그 종류는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보면 됩니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암기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정도고. 그래서 2번에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권리다 해서 절도범, 남의 물건을 훔쳐간 절도범이라도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지배하고 있으면 뭐가 있어?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법률적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사실상 지배라는 것은요, 사실상 지배는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냐 안 하냐는 우리 사회 통념으로 결정합니다. 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통념으로 한다. 통념으로.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나오냐면, 자, 강간당한 부녀가 도망가면서 현장에 두고 간 핸드백입니다. 그거를 이제 강간범이 가져갔어요. 핸드백을 놔두고 갔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아직 정확히는 안 배웠지만은 큰 틀이 재산 문제를 풀 때는 제일 먼저 누구 것인가를 먼저 봐라 그랬죠. 그러면 이 핸드백은 당연히 누구 거야? 그 여자 겁니다. 강간범 입장에서는 타인의 재물이 되겠죠. 두 번째 뭐를 보냐면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를 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만일에 이 여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강간범 입장에서는 타인 재물, 타인 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자의 소유에 여자가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가져가면 이제 이따 배울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자가 만약에 점유를 안 하고 있으면 그 핸드백에 대해서 타인 재물인데 점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이따 다 배울 겁니다. 순서를. 여러분이 저번 주에 내가 적어줬는데 이걸 암기했다고 보지는 않아, 내가. 그래서 좀 다시 할 거야. 점유탐을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기 나름이죠.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여자가 비록 핸드백을 놔두고 도망을 갔지만 그 핸드백을 포기한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우리 사회 통념상 뭐 한다?
그 핸드백을 여자가 점유하고 있다. 여기 이제 경찰이나 검찰 입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뭐로? 절도죄로 이제 공소를 제기했을 거고, 그쪽 변호사는 뭐라고 주장했어? 아니, 핸드백을 놔두고 도망가 버렸지 않냐. 그러니까 뭐다? 점유를 하고 있지 않지 않냐.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법원까지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가 이 경우 비록 여자가 핸드백을 놔두고 도망갔지만 우리 사회 통념상 핸드백을 계속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절도죄로 인정했던 판례가 있어요. 이거는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판례가 만일에 이건 이 점유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절도죄가 안 될 거예요. 저런 거는 암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걸 이제 점유가 있고요. 민법에서 이 점유를 도와주는 사람을 점유 보조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은 보조자는 어느 사람의 다른 사람의 지시, 감독을 받고 있는 사람, 감독을 받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배하고 있는 자.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점유 보조자라고 그래요. 어떤 타인의 지시 감독을 받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즉 알바생들이에요. 알바생들, 파출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물건을 지금 사실상 지배하고 있잖아요. 총수원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점유를 인정 안 합니다. 안 해요, 이 사람한테는. 이걸 뭐라 그래? 점유 보조자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타인의 뭐를 받고 있는 거야? 어느 사람이 지시 감독을 받고 있죠. 이 사람은 보조자라 그러고, 요 지시하는 사람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지시하는 타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점유자가 됩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점유 보조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에 뭐라 그럴까요? 어느 종업원이 이제 돈을 가져가 버렸어요. 물건을 가져가 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제 물건 주인이야 누구죠? 주인 거지. 소유권이야. 타인 재물인데 이제 그 남의 물건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소비하게 되면 이제 횡령죄란 범죄입니다. 그 점유를 자기가 하면 횡령죄고 타인이 하면 절도죄가 돼요. 이따 할 거야 순서를. 그런데 이 경우 이제 이 사람 종업원이 이 물건을 자기가 가지고 가면 종업원의 점유로 보면 횡령죄가 될 거고 주인의 점유로 보면 뭐가 돼? 절도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종업원을 보조자로 보면 뭐가 돼? 절도죄가 될 거고 보조자가 아니고 종업원을 점유자로 보면 뭐가 돼? 횡령죄가 될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경찰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물건을 가져갔을 때 이를테면 만일에 우리 실장님이 싹 돈을 가져간 거야. 우리 신고를 한 거야. 원장이 쌤질 나가지고 여러분 경찰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보조자로 보면은 뭐가 돼? 절도죄가 될 거고 점유자로 보면 뭐가 돼? 횡령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의 점유를 지시감독 관계가 있었냐 없었냐를 판단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조자들은 뭐다? 알바생들이나 파출부들을 말해요. 그런데 알바생이나 파출부지만
지시 감독을 안 받고 독자적으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느 한 순간에는 그 순간에는 점유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 알바생들이나 이 종업원들이 원칙은 뭐다? 지시 감독을 받기 때문에 점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뭐가 된다? 점유를 인정할 때, 어느 그 순간, 이를테면 보자고요. 사환. 이 사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 용어인데요. 그 사무실 같은데 청소하는 그 어린 애들을 사환이라 그래, 사환. 그러면 이 사환은 회사에 있는 돈을 자기가 세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한다? 점유자라 볼 수는 없죠. 그런데 회사에서, 시청에서 이 사환에게 돈을 은행에 입금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돈을 입금하러 갑니다. 그러면 가는 그 입금 순간에는 현재 지시 감독을 안 받죠. 그냥 혼자 갖고 가니까. 그래서 그 순간, 그 돈 입금하러 간 그 순간만큼은 돈은 사환이 점유한 거로 봐요. 그래서 돈 갖고 도망가 버리면 뭐가 돼? 횡령죄가 됩니다. 그건 옛날 문제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자, 배달 중인 종업원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원래는 이제 누가 점유하는 거야? 종업원 점유가 아니라 주인이 점유를 하는데 배달자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배달. 그러면 배달하는 그 순간만큼은 주인의 지시를 안 받죠. 그래서 배달 중 그 순간의 오토바이는 누구한테 점유 인정해? 그 종업원이 점유 인정합니다. 그래서 배달 중인 오토바이를 타고 갖다 팔아먹어 버리면 절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된다? 횡령죄라는 범죄가 됩니다. 배달자가 들어가면 배달. 그 다음에 편의점 열쇠를 가진 종업원. 그래서 편의점 열쇠란 말은요, 그 편의점에 여러분 알바를 해봤는가는 모르겠지만 편의점에 가면 금고, 돈 들어가는 금고 있잖아요. 그거는 따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래. 그 열쇠를 주인이 맡겨놓은 거야. 그럼 뭐죠? 주인이 그 순간만큼은 열쇠를 맡겼으니까 네가 점유하라고 준 거죠. 금고에 열쇠를 가져가면, 돈 빼내가면 뭐가 돼? 횡령죄가 됩니다. 알았죠? 횡령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달하는 지게권, 이렇게 돼 있네요. 됐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편의점 알바다 가져가면 뭡니까? 그건 나도 모릅니다. 그 편의점 밤에 혼자 알바할 때 있잖아요. 그럼 그 학생이 만일에 그 담배 한 것 가져가면 죄책이 뭡니까? 나 모릅니다, 그거. 여러분이 경찰 신고 들어오면 여러분이 이제 뭐예요? 판단해야 되겠죠? 이 새끼를 절도로 볼 거냐, 횡령으로 볼 거냐? 그쵸? 근데 그런 문제가 왜 발생하지 않을까? 왜 심했냐면, 설사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이제 만일에 하면 보통 어디서 끝나? 1심에서 끝나겠죠. 그런 거 갖고 무슨 어디까지 올라가지 않아? 대법원까지 가지는 않겠지. 그래서 책임 판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고가 들어오면 여러분이 판단하면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관행적으로 이제 상급자 때 물어봐야 되겠지. 아니면 여러분 자체적으로 한다면 내가 만약에 경찰 같으면은 횡령으로 한 게 맞겠네요.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자기 혼자 있잖아, 편의점에. 그래서 횡령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쓰레기 봉투 가져갔다고 주인이 작년인가 금년인가 뺨 때려갖고 자살해. 나도 왜 자살하냐? 도둑놈이라 그랬다. 절도범이라 했다. 근데 글쎄, 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절도 횡령 구분 못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유 보조자는 원칙적으로 뭐한다? 점유자가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이 지시 감독을 안 받는 경우, 배달하고 있는 거.
편의점에 금고열쇠를 받았달지 이런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실물입니다. 분실물. 분실물은 이제 점유를 상실한 거잖아요. 즉 분실물입니다. 점유를 상실한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분실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실물은 원칙적으로 이거는 점유가 상실됐으니까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점유 이탈물이라고 합니다. 점유 이탈물이라고 해요. 점유가 이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점유 이탈물을 가져가면 점유 이탈물을 그러니까 이거 횡령이라는 용어로 쓰면 안 돼요. 횡령과는 관계없는데 우리 법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고 하는데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와 횡령죄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예? 글자만 횡령이란 글자가 들어가 있을 뿐이지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새로운 점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점유 이탈물이 되면은 이제 점유가 상실되는 게 맞는데 이탈되는 게 맞는데 새로운 점유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를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이건 새로운 점유 시작된다 이렇게 합니다. 자, 먼저 고속 이제 점유 이탈물 중에 이제 그러니까 점유 이탈물의 대표적인 판례 2개, 새로운 점유가 시작되는 거 2개 정도 체크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버스에서 손님이 놓고 내린 물건이나 지하철에서 놓고 내린 물건은 그 관리자, 고속버스 운전자 있잖아요. 운전수 또는 그 지하철 같으면 이제 그 지하철 뭐 역무원들 있잖아요. 이들이 발견하기 전까지는 뭐다? 이것을 우리가 점유 이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이 놓고 내린 핸드폰을 습득한 경우 죄책은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죠? 이게 왜 시험에 종종 나오냐면요. 15, 16년 전에는 이게 점유 이탈물이 아니었어요. 기차 내에서 놓고 내린 물건은 뭐다? 그 철도청의 점유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봤었어요. 그래서 절도죄라 그랬어요. 알았죠? 근데 판례가 변경됩니다. 옛날부터 한 10몇 년 됐어. 점유 이탈물로 봅니다. 그래서 가져가니까 뭐가 돼? 점유 이탈물 횡령죄입니다. 그 다음에 당구장에서 분실한 물건, 당구장, PC방. 요즘은 뭐 여관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서 분실한 물건은요, 그 주인의 뭐한다? 주인 있잖아, 주인의 새로운 점유가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구장에서 A라는 손님이 분실한 지갑이 있어요. 지갑. 그걸 B라는 손님이 주워갔다. 그럼 B라는 손님의 죄책은 뭐가 돼? 타인 재물, 타인 점유. 뭐가 돼? 절도죄가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시험도 보통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다? 고속버스와 지하철에서 분실한 물건은 점유 이탈물. 당구장, PC방, 뭐 여관까지는 뭐 놔두고 한다도 그건 주인의 뭐다? 새로운 이렇게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경찰직에 아마 움찔해서 많이 함정이 걸려요. 경찰직이 그런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와요. 자꾸 이 말을 살짝 틀어봅니다. 국어시험처럼. 지하철에서 손님이 놓고 내린 물건을 관리자가 발견한 후라고 했어요. 미친 새끼야.
관리자가 발견했으면 그 지하철에 없이 가져갔겠지. 근데 하여튼 그렇게 내온 거예요. 그럼 관리자가 발견했으니까 뭐가 아니야? 점유이탈물이 아니에요. 발견하지 못했을 때예요. 그래서 아마 함정의 학생들이 왜 시험 때 그걸 한 문제 딱 놔두고 골라봐라 그러면 만 쳐다보는데 시험 볼 때는 안 걸잖아요. 눈으로 스캔에 들어가잖아요. 바쁜데 쫙. 그래서 근데 함정이 걸린다. 그래서 경찰직 볼 때는 다른 시험보다 유난히 이걸 답이라 했을 때는 확실히 본인이 답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가요. 그렇지 않으면 한번 함정이 있는 거 한번 더 읽어보세요. 알았죠? 경찰은 자 그딴식 문제를 좋아해요. 이렇게. 그 다음입니다. 됐죠?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래가 이런 거 다 어디서 나온 말이다? 민법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저 뒤에 내가 공동점유 제일 뒤에다 적어놨습니다. 여러 명이서 점유하면 민법에서는 여기를 공동점유라고 합니다. 형법에서는 공동점유를 인정 안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공동 소유도 인정 안 합니다. 무조건 단독, 타인으로 걸어봐요. 그러니까 공동 점유면 형법에서는 무조건 무슨 점유로 보는 거야? 타인 점유로 보세요. 공동 점유. 지분하고 관계없어요. 100%. 100%. 소유권에서 썼어요. 점유는 지분이 없으니까. 이따 다시 쭉 하면 다시 할 거야. 그 다음에 상속점유입니다. 이건 민법 하는 학생들이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민법에서는 상속점 인정, 죽으면은 점유가 상속됩니다. 민법에서는 소유권도 상속되고, 근데 형법은 소유권은 상속되는데 점유권이 상속이 안 됩니다. 점유권이 상속이 안 돼요. 그리고 양쪽 다 죽은 사람의 점유는 인정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전쟁터에 가서 그 군인들이 이제 죽어 있잖아. 군인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왔어요. 죽은 그 군인들에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죄책이 뭐냐고 보자고요. 우선 이 지갑엔 당연히 군인이 죽으면서 소유권은 그 상속됐겠죠. 점유권은 뭐 되지 않는다? 상속이 안 됩니다. 형법상. 죽은 사람의 점유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가져간 사람의 죄책은 뭐가 돼? 점유 이탈물을 가져간 겁니다. 타인 재물 점유 이탈물이 되잖아요. 죄책이 뭐가 되는 거야?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뭐 되겠어요? 자, 1번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갑하고 을하고는 둘이 내연관계입니다. 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을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뭐 심장마비로. 을이 굉장히 부자였는가 봐요. 그래서
갑이란 사람이 을에 그 여러 가지 그 부동산에 관한 문건들 있잖아요. 그것과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때 갑의 재책은 있어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판례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자, 첫째, 이 가방의 소유권은 상속인 거죠. 물건의 소유권은 상속된다 했습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점유권은 상속이 안 되죠. 사자점 인정 안 하죠. 그리고 재책이 뭐야?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학설입니다. 나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판례가 멍청하다는 것은 내가 수없이 하겠죠. 대한민국 판사놈들은. 자, 이거 한번 보자고요. 강도를 하고 사람의 물건을 빼앗았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뭐냐면 강도 뭐가 된다? 살인죄란 범죄가 됩니다. 그럼 요게 사형 무기징역입니다. 최하 뭐다? 무기징역입니다. 강도살인죄는. 사람을 먼저 죽이고 이제 물건을 가져가면 요게 죄가 뭐냐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근접 상황이에요. 아주 밀접한 상황에서 시간적으로 근접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도사로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가져간 거예요. 내가 판사였으면요, 그 현장에서 밀접된 상황이니까 이거는 관계 없지 않냐. 그래서 강도살인죄 같은데 판례는 뭐라 그랬냐면, 이때 이 사람도 강도살인죄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강도가 되려면은 타인 재물, 타인 점유가 돼야 되는데, 맞죠? 강도가 되려면 타인 재물을 타인 점유하에 있는 걸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뭐 한다? 죽었잖아요. 상속 점유도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강도살인죄가 되냐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 죽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밀접된, 아주 그러니까 살인과 그 강도에 아주 밀접 근접했을 때는 죽은 사람의 그 밀접에 이 사람이 죽었고 가져갔는데 그 죽은 시간과 물건을 가져간 시간이 짧단 말이야. 짧아. 그러면 그 사람의 살았을 때 점유라는 걸 인정합니다. 생전 점유. 그러니까 잘 봐. 사자 점유는 인정 안 하는데 뭐는 인정한다고? 사자의 무슨 점유? 생전 점유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사자의 생전 점유는 모든 사람한테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죽인 사람한테만 인정합니다. 살인한 사람한테만. 학자들은 이걸 반대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 같은 소리냐는 거야.
어쨌든 뭐 학자는 학설이고 학설 우리는 판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자의 생전점유라는 게 있다. 그게 뭐냐?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주 밀접된 시간에 그 물건을 가져가면 이거는 사자의 생전점유를 침해한 거로 봅니다. 사자의 생전점유가 인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돼? 강도살인죄가 되겠지. 타인 재물 사자의 무슨 점유? 생전점유. 조심해야 돼. 왜 강도살인죄가 되는 거 물어봐. 상속점 인정에서 틀려. 사자점이 아니야. 무슨 점이야? 사자의 생전점이야. 됐죠? 또는 그러니까 이제 강도사 없이 죽여서 가져갈 수도 있죠. 죽인 놈이. 그럼 뭐가 돼? 강도가 아니니까 절도죄가 될 겁니다. 살인죄와 절도죄가 될 겁니다. 알았죠? 강도가 가져가면 강도 살인죄가 될 거고, 강도 의사 없이 사람을 죽인 후에 가져가면 뭐가 돼? 강도 의사가 없으니 강도죄는 아니죠. 살인죄와 뭐가 돼? 절도죄가 됩니다. 무슨 점유를 침해한 거라고? 사자의 생전점유를 침해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생전점유는 누구한테만 인정해? 죽인 사람한테만 인정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인정 안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점유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이게 절도죄란 범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라는 말은, 이 절취란 말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을 가져온 걸 뭐라 그래? 절취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이게 절도죄는 당연히 이건 뭐지? 이게 절도죄인데 이건 뭐를 말해? 고의의 뭐를 말한다? 기수범을 말합니다. 항상 기본 범죄는 뭐야? 고의의 기수범이거든요. 그러면 고의가 뭐였습니까? 이 사람이 이게 범죄 사실이죠. 여기를 뭐 하는 거야? 인식. 인용한 거를 뭐라고 한다? 고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재물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오는 걸 뭐라 그래? 이거를 우리가 절취라고 합니다. 절취. 그러면 이게 절도죄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절도죄니까 절도죄라는 걸 인식하면 뭐다? 아, 이건 절도죄가 된다 라고 하면은 할 수도 있겠어요? 할 수도 있죠. 왜? 인식하면 되니까. 그런데 일이 되면 절도죄란 범죄가 너무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산범죄는 이게 고의뿐만 아니라, 고의라 그러죠. 이것을 가지고 어떤 영득할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고의는 범죄자의 심리적인 거죠. 에? 심리적인 거잖아. 주관적인 거잖아요. 대부분 범죄는 뭐가 있으면 돼? 고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재산범죄는 고의만 가지고는 안 되고 무엇도 필요하다? 불법 영덕의사라는 또 하나의 뭐가 필요하다? 심리적 요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의는 모든 범죄에 필요하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일반적이라 그러고, 여기는 뭐다? 불법 영덕의사는 일반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특별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특별이란 말 대신 뭐라고 써? 초라는 말을 써요. 초. 그래서 이걸 초주관적 요소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끼리 쓰는 말은 특별주관적 요소야. 특별. 그런데 우리는 특별이란 말보다는 초주관적 요소가 더 많습니다. 자, 어느 범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범죄 사실을 인식한 걸 뭐라 그런다? 고의라 그런다. 어느 범죄는 고의뿐만 아니라 이를 초과하는 주관적 요소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고의를 초과하여 필요한 행위자의 심리적 요소를 초주관적 요소로 하는데, 여기는 이제 꼭 영덕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목적도 있고요. 나중에 배울 영덕사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영덕사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여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이 말이에요. 하여 내가 어떤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를 뭐라 그래? 영덕사라고. 어떤 이득을, 이득을 얻을 의사입니다. 영덕의사란 재물의 소유권,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만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거를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내가 일시적이라도 어떤 이득을 취할 의사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덕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덕할 의사인지 불문하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 무지하게 나옵니다. 갑소유 자동차가 있는데 을이 이 자동차를 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동차를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현재 이 자동차를 병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이제 그 자동차 저당 많이 잡힌단 말이야. 강원도 가면, 강원랜드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 자동차는 지금 병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을이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자동차를 병 몰래 가져온 겁니다. 병 몰래 타고 와서 갑에게 반환했습니다.
자, 을 입장에서 이 병의 현재 이 자동차는 맞죠? 갑소유고고 누가 점유하고 있어? 병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자, 몰래 타고 왔으니까 여기는 뭐 하는 거 있었죠? 현의 병의 의사에 반해서 타고 온 거잖아요. 절취를 했습니다. 물론 뭣도 했어? 인식도 했죠. 맞죠? 이른다고 절도죄가 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영득의사가 있어야 돼요. 요거에 쟁점이 붙은 거예요. 법정에서. 응? 검사하고 변호사가 붙은 거예요. 자,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영득이라는 게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얘는 자동차 반환해버렸지. 소유자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지. 소유자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피해가 없잖아. 소유자의 뭐 추정적 승낙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소유자의 갑에. 그리고 이것은 얘가 자동차를 타고 지가 갑에게 반환했으니까 자동차를 제가 영구히 점유하겠다는 게 아니지, 을이. 일시적 점유에 불과하지. 그래서 이건 영득의사가 없다. 이렇게 이제 뭐다? 변호사가 주장한 거야. 알겠지? 자, 이에 대해서 검사가 뭐라고 주장했냐 이 말입니다. 그래, 소유권은 침해하지 않은 것은 맞다. 하지만 병에 뭘 침해했어? 저당권을 침해했지 않냐는 거예요. 맞죠? 지금 병의 저당권이 상실되고 가져가 버렸으니까 병의 저당권을. 그래서 영득의사란 재물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본권, 아까 본권 내가 한 번만 읽어봐라 그랬었죠. 저당권도 본권이죠.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니까. 소유권을 침해할 의사가 아니고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된다. 저당권을,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물건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때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는 아니지. 얘는 물건 자체는 반환했으니까. 물건의 가치, 저당 가치를 지금 얘는 침해하려고 하는 거죠. 담보 가치. 몰래 타가 버렸잖아. 담보 가치를 만다 영득할 의사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그러니까 얘가 자동차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물건 자체를 제가 취하려는 의사지. 물건 자체를. 아니야. 이거 타고 와서 얼른 반환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물건 자체는 아니지. 반환해버렸으니까. 가치지. 담보 가치. 얘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담보 가치가 침해됐잖아. 자동차의 담보 가치가 상실되어 버렸잖아. 자동차에 가져가 버렸으니까 경멸할 수가 없잖아. 또는 아프면 불문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는 아직은 1번, 2번으로 나옵니다. 조심. 그러니까 담보로 맡긴 자동차 가져가 버리면 죄책이 뭐가 돼? 을이 가져가야 돼. 나중에 함정 나올 거야. 갑이 가져갈 때가 있어. 갑이 가져갈 때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함정이란 말이야. 보통 아직은 9급 시험이 누구 나와? 을이 가져갈 때가 나와. 근데 간혹가다 갑이 가져갈 때가 7급이나 경관부 있으면 물어봐. 이건 절도 아니야.
지껏 지가 가져간 거야. 이건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범죄가 돼. 나중에 할 거야. 그래서 요 순서를 꼭 알고 계세요. 누가 가져간 거라고 지금? 물건 소유자 아닌 사람이 가져간 거야. 이건 절도죄야. 알았지? 1번, 2번에. 맞잖아? 자, 갑이 을명의로 신탁된, 명의, 자동차가 을명으로 돼 있어. 병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가져갔다. 캐피탈에서 빌린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가져갔다. 몰래. 다 이거 지금 똑같은 거지? 그런데 이게 왜 절도죄냐? 이 경우는 소유권을 침해한 거 아니라 뭐를 침해했어? 담보권을 침해한 거고, 물건 자체를 영득하는 게 아니라 물건의 뭐다? 가치를 영득한 거야. 가치. 맞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영득 의사라는 것은 첫째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어야 돼. 이걸 소극적 요소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뭔가 이득을 취할 의사가, 이걸 적극적이라 그래요. 두 개 다 있어야 됩니다. 반환할 의사가 없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이제 반환 안 하니까 이걸 그럼 내가 영구히 가져야 되겠다 필요 없어. 아까 여기잖아. 얘가 지금 자동차를 지가 영구할 생각은 없지. 얘한테 병에게 반환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반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점유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지 자기가 영구히 가져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소극적 요소와 관련해서 사용절도라는 것은 뭐냐면, 자,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받고 왔는데 절취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반환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알았죠? 내가 남의 거를 몰래 가져왔어.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한데 반환할 의사가 있는 거야. 그럼 영득 의사가 없는 거지.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사용절도라고 합니다. 사용. 이건 절도죄가 아닙니다. 응? 그러니까 자 봐봐. 여러분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내가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온 거야. 당연히 싫지. 나는 잠시 보고 좀 갖다 놓으려고 했어. 맞잖아요. 절취는 했지만 인식도 했지만 뭐야? 영득의사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절도죄가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래? 사용절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반환은 반드시 원래의 위치에 반환해야 됩니다. 원래 위치에. 그래서 타인의 오토바이를 이제 주인 몰래 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반환한 위치가 원 위치와 7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판례가 반환 안 한 거로 봅니다. 그럼 뭐가 돼? 절도죄가 되겠지요. 옛날 문제고 최근에는 두 번째가 무지하게 나옵니다. 친구 그 회사에 가서 친구 핸드폰을 몰래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화하고 핸드폰을 그 친구 회사 하단 있잖아요. 하단에 두고 왔어요. 원위치 아니죠? 이건 반환 안 한 거로 봅니다. 뭐가 돼? 절도죄가 됩니다. 됐죠? 이해되죠? 그러면 반환을 했을 때 무조건 반환만 하면 절도죄가 아닙니까? 근데
아니 반환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반환했지만 물건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수도 있잖아요. 한 1년 후에 반환해서 1년 후에 이건 안 됩니다.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면 뭐가 돼? 이거는 절도죄 반환 안 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따 학교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첫째가 이런 거죠. 회사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몰래 가져갔습니다. 반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반환했습니다. 넉 달이나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흘렸죠? 이건 반환 안 한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무죄였어요. 일시적인 것은. 가장 문제가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 카센터에 맡겨놓는다 할지 또는 관리시켜놓으면, 주차시켜놓으면 막 타고 다니다가 한 1시에 다 반환할 수도 있죠. 그동안 다 무죄였습니다. 무죄였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특히 막 비싼 승용차 같은 거 있잖아. 벤틀리 같은 거. 이거 강남 같은 데 뭐죠? 주차 맡겨놓잖아요. 그럼 뭐야? 언제 벤틀리 타보겠어. 몇 억짜리 차를. 이때죠. 한두 시간 시내 쫙 데이트합니다. 자기 여자친구 불러가지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미국도 많습니다. 그래서 법을 부랴부랴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항공기, 선박, 원동기 자전거, 오토바이. 이것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반환하면 뭐가 돼? 불법 사용죄라는 범죄입니다. 절도죄 아닙니다. 근데 반환 안 하면 뭐가 돼? 절도죄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나번에 이거에 아닌 자전거, 핸드폰, 노트북은 현재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고 반환하면 처벌 못합니다. 적극적 요소, 어떤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없는 게 이제 뭐냐면 그 손괴죄입니다. 남의 물건을 가져와서 막 부셔버린다 할지. 이거는 이제 반환할 의사도 없고 그렇지만 이득은 취한 건 없죠. 부셔버렸으니까 이걸 손괴죄라고 합니다. 자, 영득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기억입니다. 많이 나오네요. 남의 예금 통장을 예금 통장입니다. 훔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을 몰래 인출을 하고 통장 자체를 갖다 놨습니다. 반환해놔서 원인치에다가. 이게 이제 통장에 대한 절도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안 된다는 사람 뭐야? 반환했지 않냐 원인치에다가 통장을. 근데 통장이 쓰레기가 되어버렸죠. 통장에 돈이 만일에 1,000만 원 들었는데 지금 0이잖아. 0. 가치의 감소가 뭐다? 현저하다는 겁니다. 아까 반환을 하더라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할지 가치의 감소가 현저하면 뭐가 아니다? 이건 반환 안 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도죄가 됩니다. 꼭 조심해야 돼요. 절도죄가 됩니다. 이때는 그럼 이 사람은 통장 자체에 대한 이득을 얻었습니까? 통장의 가치에 대한 이득을 얻었습니까? 여기 경찰직이 나서 여러분이 막 틀려버린 거예요. 보통 학생들은 이건 통장에 대한 절도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응? 돈 빼냈으니까. 그런데 언제 시험에 통장 그 자체에 대한 절도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대로 함정에 빠져버려요. 통장 자체는 반환했잖아요. 통장 자체는. 맞죠? 왜 얘가 절도죄가 되는 거야? 통장의 가치를 현저히 침해했잖아. 그래서 이건 가치. 그 다음에 이제 니은입니다. 일단 소비하면은 뭐가 돼? 범죄가 성립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반환하더라도 관계없고요. 친구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가는 순간 뭐가 돼? 절도죄입니다. 나중에 변제도 관계없고 회사 돈을 횡령하면 뭐가 돼? 한 순간 횡령죄입니다. 나중에 변제도 관계없습니다. 영득사가 인정 안 된 겁니다. 신용카드입니다.
여러분의 신용카드는 그 자체가 금액이 아니죠. 맞죠? 통장하고 다르죠. 신용카드라는 것은 신용회사에서 주는 신용이잖아요. 그래서 남의 신용카드를 일시 사용하고 다시 카드 자체를 반환했습니다. 카드 자체를. 이때 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되냐 안 되냐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통장은에 통장 자체를 반환했잖아요. 그랬을 때 통장의 가치 자체가 현재 뭐 한 거야?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됐어요. 통장 자체에 대한 절도죄가 아니라 통장 가치에 대한 절도죄라 했는데, 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요, 그 카드를 반환했을 때 그 그러니까 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는 안 되죠. 반환했으니까. 신용의 가치 감소가 현저하냐를 보고 돼야 되겠죠. 카드 사용했다고 해서 신용의 가치 감소가 현저히 많다?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신용의 그 자체가 현저히 감소한 건 아니잖아요. 통장은 아니, 통장이 쓰레기가 돼버렸잖아. 하지만 신용카드는 한 번 썼다고 해서 뭐 그 카드가 뭐 되는 거 아니야? 쓰레기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야? 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안 되는 거예요. 헷갈리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 이제 다음에 하겠는데, 여러분, 그러면 죄가 아니지. 이때 할 거야. 다른 죄는 돼. 지금 현재 우리는 말은 거냐면 신용카드에 대한, 통장에 대한 이것만 보는 거야. 이런 가지고 많이 은행에 돈 찾잖아. 그러면 은행에 대한 또 절도죄는 따로 됩니다. 그거 말고 지금 우리는 카드에 대한, 뭐에 대한? 신용카드에 대한 이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체는 반환했지만 통장은 뭐야 돼? 자체를 반환했지만 그 통장 자체가 뭐야? 가치가 현재 감소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절도죄가 돼. 통장에 대한. 근데 카드는 신용카드를 한번 썼다고 해서 가치 감소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는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하나 다 해놨구나. 안 했기게 하려고. 그럼 만일에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 인출기에서 남의 카드로 돈을 빼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현금 인출기에 있는 돈을 한번 보자고. 누구 돈이야 그거? 은행 돈이죠. 누가 점유하고 있어? 은행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응? 그래서 그 돈을 은행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점유자는 이 돈을 누구한테 가져가라고 승낙하고 있는 거야? 정당한 권리자에게 가져가라고 승낙하고 있는 건데, 자기 카드도 아닌데 가서 가져갔잖아. 정당한 권리자의 아니죠. 의사에 반해서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 그 현금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절도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현금 인출기 돈을 뺐다. 그 카드는 반환했다. 그러면 카드에 대한 뭐는 아니야? 절도죄는 안 되지만 그 현금 인출에 대한 뭐는데? 절도죄가 돼. 그러면 통장을 이용해서 빼갔습니다. 그러면 절도가 몇 개 되는 거야? 2개가 돼. 통장에 대한 절도죄, 현금에 대한 절도죄. 알겠지? 통장을 해도 빼갔다. 그리고 이제 만일에 이 카드를 이용해서 남의 카드를 가지고 자금이체를 할 수도 있잖아. 다른 계좌로. 또는 ARS 전화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내 계좌로 돈을 들어오게 할 수도 있지. 이건 절도죄는 아니야. 절도는 이따 하게 될 객체가 재물이란 말이야. 자금이체나 계좌의 자금이체나 ARS를 통한 자금이체는 손으로 안 만져지지. 이건 재물이 아니야. 이익이야. 이익을 취하면 나중에 배울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라 그래. 컴퓨터를 이용해. 이걸 어차피 그 ARS나 이런 것들은 다 뭐로 돼? 컴퓨터로 되는 거잖아. 이걸 이용해서 사기친 거야. 나중에 할 거야.
그 다음에 피해자 승낙 없이 남의 혼인신고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 도장을 몰래 꺼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 갖다 놨다 이랬어. 자, 제자리 반환을 했는데 도장 한 번 찍었다고 해서 가치가 현재 감소된 건 아니잖아. 이 도장에 대한 절도죄는 안 돼. 디귿 동네 선배 차량을 2-3시간 몰래 운행하는 원래 장소에 갖다 놨다. 영등사가 없지? 2-3시간 타도 자동차 감소된 건 아니잖아. 그럼 이제 무죄는 아니지, 이 경우는. 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되겠죠? 니을입니다. 회사 소유의 버스 요금함 서락 견본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서 변리사에게 의장 출연하고 다시 원래 있던 곳에 갖다 두었다. 제자리 반환했죠? 그리고 뭐 버스 견본 그 그림 한번 그렸다고 같이 감소된 건 아니잖아요. 절도죄 아니고. 미음. 가구회사 디자이너가 평소 임의 처분이 허용돼. 네 마음대로 처분해라. 회사가 가져가다 좋다고 했다 이 말이야. 자신이 제작한 디자인 도면을 갖고 나온 영등사가 없고 점유조사에 반해 갖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비읍. 타인의 재물을 복원하고 있던 자가 자기 또는 3자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소유자 이익을 위해서 이를 처분한 것은 원칙적으로 영등사가 없다고 봅니다. 왜? 원래 그 물건의 소유자 이익을 위해서 물건을 처분한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에 이제 그 특별수선 충당금 또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 그래가지고 매달 관리비에서 돈을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에 여러 가지 사용하려고.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돼? 아파트 공사하는데 이런 데 써야 돼. 다른 데 쓰면 안 됩니다. 쓰면 이제 나중에 배로 횡령죄라는 범죄입니다. 근데 이 돈을 어디다 썼냐면, 그러니까 이제 참고적으로, 이런 이제 문제들이 우리가 이제 많이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보통 아파트 관리비가 한 30-40만 원씩 하잖아요. 작은 데는 한 30, 큰 데는 40 좀 넘어가고 그런데, 아파트 세대가 아무리 적어도 1000세대는 넘습니다. 1000세대만 잡고도, 1000세대는 작은 아파트 단지예요. 1000세대면 그렇잖아요. 1000세대만 잡고라도 30만 원, 40만 원 잡으면 한 달에 3-4억씩 됩니다. 이 돈을 현금이죠. 이건 누가 관리하냐면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관리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과거에요. 입주자 대표가 이게 큰 데는 30-40억씩 들어옵니다. 한 달에. 중소기업보다 더 많이 돈이 들어오고, 이거는 완전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많이 주워먹고 막 다른 데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서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입주자 대표를. 그래서 여러분 경찰 되면은 이 입주자 대표에 대한 이 사람은 자기 돈 아니죠. 누구 돈이야? 주민 돈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의 재물을 자기가 관리하고 있다가 자기한테 써버리면 이걸 횡령죄라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횡령죄로 뭐 한다? 무지하게 고소 들어옵니다. 여러분 경찰 되면 뻐가면 들어옵니다. 횡령죄 막 투소 들어가고 그럽니다. 왜? 그 새끼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현 입주자 대표 돈을 어디다 썼냐면 변호사비로 쓴 겁니다. 아파트 이제 그 공사 하자에 대한 변호사비로 쓴 거예요. 알겠죠? 변호사비로. 그러니까 이제 반대파에서 횡령죄로 고소를 한 거예요. 이 돈은 아파트 공사비에다 써야 되는데 공사비에 쓴 게 아니라 공사에 대한 그 회사에 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썼으니까 결론은 뭐가 아니지 않냐? 공사비가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수사한 경찰이나 검사는 도대체 머릿속에 뭐로 생각했는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공사비나 마찬가지잖아요. 왜? 공사에 대한 그 손해배상을 지금 청구하는 소송이니까. 맞죠? 이건 누구를 위한 거야? 주민을 위한 거죠, 주민을. 맞잖아요. 이건 영등사가 없다. 자기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소송을 하는 거죠. 손해배상을 받았고 뭐 하려고? 주민들 위해 쓰려고 하는 거잖아. 그 변호사 비용은 공사 비용에 소송을 하게 하면 뭐다? 필수 따라가는 거고. 이건 영등사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입니다. 시읒입니다. 폭행을 하면서 피해자가 이제 신고 못하게 하려고 핸드폰을 2시간 동안 뺏어놨습니다. 그리고 돌려준 겁니다. 이때 이 핸드폰에 대한 절도죄가 되는가 이 말이에요. 우선 반환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자기가 무슨 핸드폰을 가지려는 의사가 아니라 뭐야? 신고 못하게 하고 있었죠? 영등사가 없다는 겁니다. 절도죄가 아니고요. 이응입니다. 군인이요. 이거는 이제 고의가 없다는 건데요. 사격장에서 군인이 탈영을 합니다. 탈영을 하면서 군인이 이 총을 자기도 모르게 들고 나온 거예요. 막 학생기를 갖고 나온 겁니다. 그럼 이게 탈영죄니까 탈영죄가 되고요. 두 번째, 군용물 절도죄가 되냐는 겁니다. 총에 대한 절도죄. 그러면 절도죄가 되려면 뭐야? 타인의 재물을 갖고 온다는 거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을 해야 되죠. 탈영한 놈이, 이제 그 판사 말입니다. 손에 지금, 참고적으로 이제 우리는 탈영 안 해봤잖아요. 근데 탈영한 사람 정신이 없을 거야. 지금 인생이 끝난 거잖아. 끝난 거지, 진짜. 이 탈영이라는 것은 참 그래요. 그쵸? 한, 탈영죄 공소시효가 몇 년이더라? 한 7년인가 8년가 될 건데, 그동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숨어 다녀야 되잖아. 7, 8년. 인생 거의 조지는 거지. 거기 나오면서, 자기 손에 총이 들었나 안 들었나를 어떻게 인식하냐. 그냥 막 성질나게 튀어나온 거지. 그래서 인식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용물 절도죄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친족상도례라고 있습니다. 친족 간의 재산범죄입니다.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사례가 있는데, 이게 328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어요. 경찰 시험 본 사람들은 1항과 2항, 이렇게 항을 나눠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1항은 뭐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 범죄는 형을 면제한답니다. 면제한다 되어 있고요. 2항은 1항 이외의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직계혈족은 뭔 줄 알죠? 직계. 형제들은 직계 아닙니다. 형제는 반계입니다. 나가 있으면 나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식, 손자, 여기가 직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뭐다? 반계입니다. 반계. 여기가 직계예요. 직계 혈족 사이. 이 사이에입니다. 이 사이에. 재산범죄를 하면 형을 뭐한다? 면제하고.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그 다음에 이제 친족이라는 것은요, 알 필요는 없는데, 8촌 이내 혈족, 8촌의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친족이라 그러는데, 형제들은 다 뭐다? 친족입니다. 친족.
이들이 뭐 한다? 동거, 같이 살고 있어야 됩니다. 동거 친족. 가족은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 호적이라고 지금 가족 관계부라 그럽니다. 가족 관계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친족이 아니라도 가족 관계부에 등재된 경우가 있어요. 알죠? 그래서 동거하는 가족들입니다. 와, 그 배우자입니다. 부모의 배우자. 어머니 아닙니까? 그 말고 재혼했을 때. 응? 계모 있죠? 계모는 나의 어머니 아닙니다. 계모는 나하고 친족 관계입니다. 친족. 아버지의 부인의 부가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직계 존속의 배우자. 머릿속 뭐야? 재혼한 사람. 여긴 누굴까? 자식의 배우자니까 며느리, 사위 여기를 말하겠네. 그러면 이 배우자는 동거할 필요 없죠. 왜? 그 배우자잖아. 그 배우자니까. 그렇지? 그 배우자니까. 그래서 며느리 집이나 사위 집에 가서 물건 절취하면 형을 뭐한다? 면제합니다. 그렇지?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신분이 없는 공범에게는 친족 상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갑과 친구 우리, 갑의 부모한테 재산 범죄를 보면 갑은 친족 상쇄되지만 을은 뭐 한다? 적용 안 되죠? 친족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작물죄와 친족인데 요거는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작물죄와 친족은 이렇게 이 작물죄는 이제 어떤 내가 절도범이 있다고 합시다. 절도범이 남의 물건을 훔쳐오면 절도는 본범이라고 그러고, 절도범도 물건을 받은 사람을 뭐라 그래? 본범이라고 합니다. 자, 365조 1항입니다. 본범 피해자. 그러니까 그 재산범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와 작물범이 친족인 경우입니다. 응? 본범의 피해자와 작물범이 친족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친족 상돌에 328조 1항, 2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 피해자와 장물범이 뭐 직계, 혈족 등에서 형을 뭐 한다? 면제할 거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본범과 장물범 사이에는 328조 1항의 친족만 적용이 되고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답니다. 2항은 적용 안 됩니다. 여기는 친고죄 고소라는 게 있었어. 누가 누구를 고소해, 여기서는? 여기서는 고소할 수 있죠. 피해자가 고소할 수는 있잖아. 그래서 피해자와 장물범 사이에는 1항, 2항 다 적용이 되는데 본범과 장물범 사이에는 2항. 2항이 지금 뭐지, 여기? 친고죄 규정이잖아. 고소라는 게 없지, 여기는. 또 하나, 형을 면제한다가 아니라 감경 또는 뭐 한다야? 면제한다야. 감경자가 들어가. 이건 경찰직에서 너무너무 좋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이건 장물범에 대한 거야. 자, 친족관계는 범죄 행위시를 기준한다. 행위시. 그래서 행위시에는 친족이었지만 재판시에는 친족이 아니면 관계없어. 행위시 친족이니까 친족상대로 적용되고, 반대로 행위시에는 친족이었는데 타인이었는데 재판시에 친족이었다? 친족상대로 적용 안 돼요. 행위시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나번이에요. 인지소급표. 인지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 인지. 혼외자.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가 이제 자기 처하고 논 아이가 아니란 말이야. 그걸 나중에 자식이라고 인정한 걸 인지라 그럽니다. 그럼 인지를 하면 언제부터 부자 관계가 형성되냐면 출생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어제 저녁에 어떤 놈이 내 요거를 훔쳐간 거야, 컵을. 모르는 놈이야. 그럼 절도죄 맞지. 환봤더니 지난 20년 전에 내 얼굴이야. 그래서 어머니가 누구냐? 했더니 보니까 내가 바람핀 아들이네. 내가 인지를 했어, 오늘. 그럼 언제로 소급해 내 자식이 되는 거야? 지난 얘가 태어났을 때로 소급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쭉 올라가니까 얘한테는 뭐가 되는 거야? 친족 상대로 시험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행시에는 나하고 남이었지. 절도 후에 내가 인지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인지는 뭐가 있어? 소급표가 있어. 출생시로. 그러니까 뭐가 돼? 출생시부터 내 자식이니까 어제도 뭐였어? 내 자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친족 상대로 시험된다 이 말이고. 특별법 다 되는데 안 되는 범죄가 있어. 아무리 친족간이라도. 강도죄. 강도는 폭행에 빠가는 거잖아. 강도, 점유, 강치. 강도 일종입니다. 송계죄는 안 됩니다. 암개나. 그 다음에 형면제는 직계혈족이고, 양자도 다 포함이 되고,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고, 동거는 한 집에 살아야 됩니다. 그 배우자란 동거 가족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 친족, 배우자 모두 포함된다. 친고죄 이제 2항이죠. 그래서 분간 형제는 친족이지만 동거 안 하고 있지. 이 친고죄가 되고요. 친족이 아닌 경우인데 사도는 남이에요. 친족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소송법에도 한 번씩 물어보는데 그냥 여러분 사돈이라고 합니다. 사돈이라고 하니까
그냥 알면 되는데, 요거의 친족이거든요. 인척은 혼인으로 맺은 겁니다. 혼인. 뭐 인척이 누구냐? 인척이 요게 인척입니다. 국어시험 본 애들은 간혹 나온다 그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그러니까 이런 건 상식 문제겠지. 예를 남자 같으면 이게 누구야? 혈족의 배우자니까 뭐 형수나 되겠네. 네? 형수, 남자 같으면. 배우자의 혈족이 뭐야? 뭐 처남이나 뭐 처제가 되겠네.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는 누가 돼? 동서쯤 되겠네. 여기 사촌까지만 돼. 그러면 누가 아니냐? 과거에인데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야. 자, 혈족의 배우자가 누구야? 며느리나 사이의 가족들은 뭐가 아니야? 남이야. 이거 사돈이라고 그러잖아. 이건 친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며느리나 사이는 친족이 맞아. 왜? 혈족의 배우자니까. 하지만 며느리의 혈족은 뭐가 아니다? 남이야. 과거는 예전에 우리가 민법 배울 때는 이게 남이었어.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가 남이었어. 우리가 배울 때는. 우리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 우리는 뭐야? 배웠어. 근데 법이 바꿔준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서도 개 같은 새끼 아니야? 남이지 않냐? 그렇잖아. 동서 새끼나 저 사돈 새끼나. 그러니까 이것들이 친족이 됐다 그래. 알겠지? 지금 아니야, 애들. 알겠죠? 그래서 얘들은 뭐가 정되지 않아? 그럼 봐봐. 사이의 아버지야. 사이의 아버지. 며느리의 친정아버지. 뭐야? 사돈 아니야. 친족상들이 적용 안 된다. 친고죄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고소편에 뭐가 나와? 고소기간에 적용이 없어. 친고죄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낳았다 얼마야? 6개월 아니야? 이게 적용 안 받단 말이야. 이게 소송법 시험에 나올 때도 있어. 며느리의 친정아버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나에게 사기를 쳤을 때 친족상으로 적용 안 되지. 여가 형법 문제고 이때 고소기간 적용 있다 없다? 없어. 친고죄가 아니니까. 여기 소송법 문제야. 아니면 그냥 어떤 문제는 사돈이란 말을 써주긴 써줘. 이렇게. 그다음에 2번을 특히 조심. 그 뭔 드라마 보니까 나오더라.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야. 여자들이야. 또 뭐 남자도 있었는데 내가 본 드라마는 여자가 그랬으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접근을 한 거야. 아주 유명한 사기꾼이야.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 재산이 무지하게 많어. 남자하고 이제 남자가 재산이 많으니까 여자한테 막 뭐를 줘. 여자는 절대 안 받는 거야. 결혼을 딱 했어. 한 순간부터 모든 재산을 다 갖고 또.
남자는 분한 거야. 뭐야? 배우자지. 이걸 악용한 거야. 이걸.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뭐 어떻게 하냐, 경찰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판례가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결혼을 왜 했어? 이거 재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그때는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내면 됩니다. 혼인 무효. 그러면 혼인이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혼인을 안 한 거로 봅니다. 이혼 말고, 이혼은 뭐야? 살았다가 헤어지는 거고,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을 안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혼인 무효가 되면 당연히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찰의 고소보다는 뭘 먼저 해야 돼? 가장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인이 무효되면 그때 이제 경찰에 이제 뭐야? 뭐 절도죄든 사기죄든 그때 이제 뭐야? 신고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친족 상도례가 되기 위한 개별적 요건인데 절도죄는요. 소유자, 점유자 모두 다 친족이 돼야 되고 공갈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갈 당한 사람과 재산 피해자가 모두 친족이어야 되고 횡령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관자와 피해자가 모두 다 친족이 돼야 되는데 사기죄는 예외입니다. 재산 피해자하고만 친족이면 됩니다. 피해자하고만. 그래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오늘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 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피해자가 누굽니까? 직계혈족이죠. 누가 속았습니까? 법원이 속았습니다. 그러니까 피기망자와 직계혈족이 다르죠. 이건 피해자하고 친족이면 되니까 형을 면제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고요. 또는요, 3번이 함정으로 나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협협동조합의 예금 통장을 훔쳐가지고 현금 자동 지급기에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을 가져왔다 해봅시다. 이때 피해자가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 돈 누구 돈이지? 은행 돈입니다. 친족 상도례 적용 안 됩니다. 함정 문제로 나와요. 그 다음에 공동 소유나 공동 점유의 친족 상도례는 전원 모두 친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가 피해자 갑을을 기망하여 갑을 비용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기를 쳤습니다. 이때 A는 8천, 을은 A의 부친인데 병은 남입니다. 물건 소유자가 3명인데 2명은 친족인데 1명은 타인이란 말이에요. 친족 상도례 적용 안 됩니다. 전원 모두와 뭐가 돼야 돼? 친족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친족 상도례는 범죄 성립 요건 아닙니다. 형을 뭐 한다? 자, 봐봐. 요게 지금 이제 구성 범죄 사실이죠. 여기를 이제 인식하는 거 우리는 뭐라 그래? 고의라고 하죠. 이거를 갖추면 우리는 뭐라 그래? 유죄라고 합니다. 유죄. 범죄가 성립했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형을 정할 겁니다. 형벌을 정할 거 아니에요. 형을 선고할 겁니다. 선고해서 뭐 한다? 형을 집행할 겁니다. 그런데 유죄이지만
친족 상도례가 되면 형을 뭐한다? 면제합니다. 얘가 친족 상도례입니다. 법에 나와 있잖아요. 형을 뭐한다고? 면제한다고. 그래서 친족 상도례가 돼서 형을 면제하더라도 뭐다? 해당자는 뭐가 돼? 유죄입니다. 친족 상도례 이것은 범죄 사실이 아니에요. 고의의 뭐가 아니다? 인식 대상이 아닙니다. 인식 대상이 아니니까 뭐가 아니야? 착오 대상이 아닙니다. 아주 자주 물어봅니다. 됐지?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걸 훔치면 절도죄 맞습니다. 유죄예요. 처벌 형만 면제되고, 이거 인식을 할 필요도 없고 이에 대한 착오는 형법상 의미가 없다 해서 2번입니다. 아버지 시계인 줄 알고 훔쳤는데 아버지 친구 겁니다. 처벌합니다. 착오 아니야 이거. 아버지 친구 것이냐는데 아버지 겁니다. 처벌 안 합니다. 왜? 이건 인식 대상이 아니야. 그냥 친족이면 처벌 안 하고 친족이면 처벌하고 이럴 겁니다. 됐죠? 문제는 조금 있다가 할게요. 이거 지우지 말고요.